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어제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7명이 매몰됐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도 매몰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이 무너지면서 철제 구조물과 자재물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또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지난 1981년 준공돼 40년 동안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왔던 보일러 타워입니다. 여기는 지난 2021년에 사용이 중지돼 해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발파를 해서 철거를 하기 전에 구조물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제를 미리 잘라두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발파 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후속 작업 중인 현장이 전국에 2군데가 더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수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과 충남 서천의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인데요. 여수 호남화력은 같은 발파 공정을 진행하다가 이번 울산화력 사고 직후 공사 중단을 지시받았고요. 충남 서천화력은 지난 5월 이미 발파를 마쳤지만 잔재물 처리 단계에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이후 공사를 멈추고 안전점검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더라면 이런 대규모 참사는 되풀이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뉴스 이 작가야 YMCA 토론 이슈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예, 저희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사건이죠.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랬죠. 예, 또 예. 경찰이 진범을 찾겠다고 16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회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정계 은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5일이었는데요. 여수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 31명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제목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6년 만에 무죄, 김회재 전 의원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단순한 수사 실패가 아니라 지역의 명예와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린 참사였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의원은 단 한 차례 진심 어림 사과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김혜재 전 의원의 공개 사과와 정계 은퇴 촉구했습니다. 예.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무죄 판결이니까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전 의원도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정계 은퇴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김회재 전 의원 측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보도자료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김회재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떼거리로 사람 죽이는 못된 정치 노름이라고 맞섰습니다. 예. 좀 더 읽어드리면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제가 아직도 두려운가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수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고 했고요. 여수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파탄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고 싶으시겠지요? 예. 라고 하면서 비록 정치에서 조금 떠나 있었지만 그 화살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수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보로까지 이 파장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요. 다음은 노관규 순천시장의 순천시의회에서 했던 그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순천시의회에서는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었는데요. 잇따라 시의원들과 마찰을
노 시장님이 같이 빚으면서 과한 언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우선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시 공유재산인 조례동 산 일부 토지를 현대 여성아동병원에 매각 처리할 때 순천시가 18년 전에 사들인 행정재산을 현대 여성아동병원에 더 싸게 팔았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감정평가액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고 심의 검토 절차가 부실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것이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김미연 의원이 주장을 했고 네. 순천시와 현대여성아동병원의 입장은 뭔가요? 네, 순천시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순천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매각을 통한 그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매각 금액도 두 개의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최근 실거래가가 반영이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현대여성아동병원도 토지보상법 취지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시가 감정한 감정가가 오히려 높은 편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병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고 공익사업을 두고 정치적으로 흠집 내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허. 이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네, 순천여성아동병원이 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병원 신축병원 부지 절반에 해당하는 순천시 땅을 사들이면서 이게 이제 특혜 의혹으로 번진 겁니다. 예. 병원 측이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의료 상황에서 예.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분만 분야에서 필수 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병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모자의료 센터를 갖추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거다. 이런 것이 병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순천시 의회에서 다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여기서 노관규 시장이 발언을 했던 게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미연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법을 좀 더 공부해 보시라. 의원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말조심하시라. 시의원 한 명이 무슨 시민을 대표합니까? 23분의 1이지. 이렇게도 했고 뭐하러 의원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원 안 해야지요. 라고 발언을 했는데 좀 세죠.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예, 발언 내용만 떼어놓고 전해드렸지만 맥락을 좀 살펴봐도 과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좀 더 좀 세련된 설득의 과정 그리고 협치의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특히 이 공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 작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가망만 굴 야식장의 굴 집단 폐사 체크해봤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굴이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한창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굴이 집단 폐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굴 양식어가 고민이 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이 굴의 수확 시기는요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굴이 가장 싱싱할 때는 굴 제철 시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인데요. 예. 지금쯤이면요 이 굴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맛과 영양이 가장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되면요 굴 양식장마다 이 굴을 수확하고 손질한 손길을 바빠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의 경우요 굴 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가 한 250어가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115곳의 굴 양식 어가가 여수시에 피해를 신고 접수했습니다. 이 정확한 결과는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거의 굴 양식어가의 50% 가까이 되는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양식장마다 굴 폐사율 얼마나 높나요, 지금? 현재 가망만은요 여수 화양면과 돌산읍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피해 좀 다른데요. 이 어장 실태 조사 결과 육지와 가까운 양식장의 경우에는 80% 정도 폐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예. 먼 바다일수록 폐사율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굴 채취 작업이 한창인 돌산은 금복리에 있는 굴 양식 어가를 다녀왔는데요. 작업장에는요 굴 까는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식줄마다 굴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굴이 붙어 있으면 꽃다발처럼 크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다발처럼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 줄이 막 다 보일 정도로 듬성듬성.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 정도밖에 붙어 있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군데군데 입을 벌리고 있는 굴 껍데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 껍데기가 안에 알이 없어 폐사가 돼서 입을 벌려서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는 없고. 그렇죠. 아하. 껍데기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폐사율이 높은 건데요. 수십 년 동안 굴 양식을 해온 양식 어민은요. 이렇게 폐사가 많았던 적은 드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돌산읍 서동의 양식 어민 얘기 들어보시죠. 9월 28일부터 이제 바다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폐사가 조금 나서 보니 이제 10월 한 15일 정도 그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이제 폐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 상태고 항구가양 밑에는 한 80% 이상 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50%에서 한 80% 정도 났어. 나 기억으로는 올해가 최고 많이 나. 지금까지. 폐사도 또 폐사고 요 성장도 덜했고 지금은 비만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폐사된 거는 뭐 이빨 입은 거는 보세 틀렸고 남은 거라도 이제 여기 잘 커야 되는데 요거 뭐 사람도 마찬가지 회복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또 이거 키우면서 다 우리 새끼들이지 저거는 자식들이지 자식들. 내가 뭐 마음 아파 해봐야 마음속에 병만 생기니까 또 내년에는 잘 되겠지. 얘는 기대를 또 가지고 해야지. 예, 돌산에서 굴 양식을 하시는 서동의 어민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식 같은 굴이 이렇게 다 죽어버린 모습에 마음에 좀 병이 생길 것 같다 네. 정도로 걱정된다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굴 껍데기 자체는 많이 컸는데 폐사가 돼서 이 껍데기들이 다 빈 껍데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잘 자라던 굴들이 10월 들어서 갑자기 집단 폐사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어민들도 지난 여름 동안에 고수온을 잘 넘겨서 수확량이 괜찮을 거다, 많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올해 좀 대규모 흉작에 가까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한 달 사이 이렇게 된 건데요. 어민들도요 바닷속에 잠기는 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답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작업장에 들어오는 굴들의 크기가요 성인 손바닥에 버금가는 크기였어요. 진짜 크네요. 네, 껍질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건데요. 그런데 껍데기에 든 살도 많이 올라 있었어요. 들어있는 살은요. 예, 그런데 굴 까는 손길보다는 이 빈 껍질 골라낸 작업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굴이 몇 개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알을 까는 시간만큼이나 굴 껍질을 골라낸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굴이 성장을 시작할 시기에 폐사가 이어지면서 이게 더 아쉬운 거죠. 이만큼 자랐으니 이게 다 살아 있으면 얼마나 맞아요. 실했을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가망만 굴 집단 폐사하고 있는 원인이 제일 궁금해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산소가 없는 물덩어리인 빈 산소 수계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빈 산소 수괴.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에 산소가 없는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게 고수온으로 해서 바닷물이 표층과 저층으로 나눠지게 돼요. 층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산소와 영양염이 섞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속에 산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허. 또 그런 부분으로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못 받으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여기에 이번에 적조가 심했잖아요. 또 바닷물 섞어주는 태풍도 오지 않아서 피해가 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다도 태풍이 한 번씩 와가지고 요 물속을 막 이렇게 디비줘야 된디. 한 3년인가 지금 태풍이 안 왔을 거예요. 3년인가 4년인가. 적조가 올해는 또 강하게 왔어. 이 앞바다에 다 적조가. 이게 고수온에 적조에 기온이 뭐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올 힘이 없어. 매년 적당하니만 오면 우리 저 논이나 밭 가는 것 같이 밭갈이나 농갈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줘. 그리고 저희가 뭐 바다가 뭐 계속 황폐화되지 뭐. 그러게요. 올 여름에는 태풍이 안 와서 뭐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네. 바다에는 또 이런 태풍이 꼭 필요한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을 한번 걸러주는 거죠, 이 태풍이요. 섞어서 위아래를 이렇게 그렇죠. 흔들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 바닷속에 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뿐 아니라 뭐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굴 집단 폐사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수시 대책 마련 중입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이번 주까지 피해 조사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중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수산연구소에 피해 원인 분석을 의뢰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 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피해 복구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피해 복구비가 이 어민들의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보상하는 방안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해 보상들이 내년에 굴 양식을 하는 뭐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까 어민들 그랬잖아요. 내년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갖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해는 뭐 풍작이고 또 네. 흉작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네. 잘 안 됐지만 내년에는 잘 되겠지 라는 네. 희망으로 또 양식을 하시는 네.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하지만 어민들은요 매년 계속되는 이 양식 피해 문제를 지금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터전을 지켜갈 수 있는 지자체나 수협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현재 발생하는 폐강마저도 어민들이 직접 수거를 철거를 하고 있어요. 빈 껍데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두지를 못하고 이거를 다시 수거해 와서 그 버려요. 작업장에서 폐각을 하는 거예요. 다 분쇄를 하는 아, 거예요. 분쇄 작업을. 네, 맞습니다. 예. 또 매년 가입하는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이 보상을 받게 되면요. 수가가 올라가고 또 보상받는 금액도 적어져요. 또 그마저도 보상받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폐사가 매년 이어지게 되면 양식 어민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간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와 함께 변해가는 바다 환경 싸우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이 지자체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풍년이어야 할 굴 양식어가 지금 좀 빈 껍데기만 가득한 좀 씁쓸한 상황 만나봤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ng man,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stay at the YMCA. It's fun to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태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한 주를 뛰었더니 꽤나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은 좀 기분이 달라진 것 듭니다. 같아요, 소리로 그죠? 저요? 네. 그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됐나? 예, 어떻게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저는 10월 말에 경북 청도에서 전국 그 사회혁신 모임에 좀 다녀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새로운 지역의 변화, 새로운 사회 운동의 좀 변화를 사회혁신이란 코드로 많이 내용을 준비해 오다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사회혁신 영역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민하는 영역이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예.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혁신을 새로운 좀 사회 변화와 개혁을 모태로 삼아내자는 좀 새로운 논의들이 좀 있어서 그 준비 모임에 다녀왔고요. 예. 최근에 여수 YMCA는 이제 후원회원 모집 운동 기간입니다. 어느 단체든 NGO들이 대체적으로 네. 하반기 측면인데 저희들도 여수 YMCA도 뭐 그동안 한 40년 동안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왔고요. 청소년 운동이나 다양한 영역의 사회 운동을 해왔는데 내년쯤이면 소비자 운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왜냐하면 왜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 운동을 진행한다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걸 소비자 상담을 받는 전인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전문 인력들요. 그런데 이제 여수 YMCA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한 2천여 명, 3천여 명의 후원자 그룹에 후원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 7개 정도 사업 중에서
진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거나 또 소비자 상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NGO들이 후원금이 적게 들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사업을 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내년도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운동이 아마 4월이 걸린 운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말과 또 11월 달은 내년도 새로운 살림을 준비하는 후원자를 찾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요즘 다른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네, 바라고 그렇죠. 계시겠어요. 네네. 순천 Y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지금 같은 시기라서 어떻게? 여수 YMC도 순천 YMC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천 YMC도 시작부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수 YMC를 순천 YMC로 치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가 너무 힘겹고 좀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호남제주 YMCA 협의회가 제주도에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한국 YMCA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의견들을 좀 모았고 이번 주 4일이었죠. 경전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그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여기 순천역에서부터 목포역까지 실제로 경전선 차를 타가면서 최근에 보성 그 뭐 임성리 그 간이 개통이 됐잖아요. 실제로 좀 다르더라고 체감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빠른 그 고속철도가 되어서 그리고 순천 지역의 순천 보성간이 좀 조기 착공되고 그 다음에 순천 그 도심 통과 부분이 좀 지중화를 위해서 좀 자치단체장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결국 처음에는 막 잘한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서로 그런 모습이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라도 좀 먼저 나서야겠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순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지역 사회에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장채열 이사장이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는 뭐 순천만 뭐 보존운동부터 조례저수지를 호소 공원화한 것, 그 다음에 화산경마장을 막아내는 일, 뭐 하늘답사회, 그다음 도시재생, 특히 여순 사건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 채로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시민운동을 뿌리 내리는데 굉장히 애쓴 저도 역시 그 선배의 영향을 받아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장채열 선배께서 지금 많이 아프셔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용기가 꼭 필요하고 또 장 선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뭔가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얼른 쾌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벌써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공천 룰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지지층을 중심으로 공천 룰을 굳히려고 새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 상황을 좀 보면요. 최근 KBS와 KBC 방송국에서 지방선거 후보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들 추려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전남지사 후보군입니다. KBS 광주총국과 순천 목포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30일과 31일 광주와 전남 유권자 5,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KBC 광주방송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를 해서 이달 2일과 3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KBS 결과에는 현직 김영록 지사가 28%, 또 KBC 여론조사에서는 23%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현직 전남지사의 20%대 선호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저도 그동안 뭐 도지사 내용을 보면은 한 20-30년 동안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도 좀 현역이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 지사는 기본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라면
최소한 30%대 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대중 교육감의 현 교육감은 30%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30%대 뭐 초중반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후보하고 한 12에서 15포인트 정도 격차가 있다면 나름대로 현역이 튼튼하게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라남 도지사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최고 높았던 적이 6개월 지난 6월 달에 보면 한 27, 8%대 20대 중후반대 정도로 차지한 것 말고는 계속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향후 7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더욱더 한 2명 내외로 후보가 좁혀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 상당히 좀 불안한 선호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도 낮은 것이다. 네, 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20 앞으로 하락세를 그려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좀 하세요. 네, KBS하고 KBC 여론조사가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초반.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로 본다면 20대 초반대라면 이것이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반등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님. 일단 뭐 민주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의 지금 우위가 지금 예. 현재의 전남지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상당 부분 압도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 장악력은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3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예. 조금 신선도가 좀 하락한 거 아닌가? 이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 구도는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예. 김영록 3파전 정도로 김영록, 그 다음에 주철현, 신정훈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예. 상황으로 좀 불가피해질 것 같고, 지역으로 좀 따져놓고 보면은 뭐랄까. 그 3파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남 동부, 전남 한 성부, 명씩 그다음에 이렇게 중부 현역. 이렇게 나눠져 예.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일단 민주당 경선이 조금 관심을 좀 갖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조금 더 좀 보자면 지지 기반을 살펴보니까 김영록 지사의 서남부권 지지율은 37%에 이르는 반면 여수가 지지 기반인 말씀하신 주철현 전 위원장은 동부권에서 지지율 1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김석 총장님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남 서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 권역에서의 김영록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좀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전남 동부 권역을 근거로 두고 있는 주철현 후보는 그에 비한 강력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주철현 후보의 가장 지금 현재 선거 전략은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세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면에 이제 신정훈 후보 같은 경우는 중부 권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 광주 근교권에서 상당 부분 굉장히 높은 29%나 좀 되는 지지율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전남 서부, 전남 동부 권역에 지지세를 좀 펼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전략으로 나오는 거죠. 예. 이에 반해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부권 이외에 전남 동부권, 전남 중부권에서의 후보들이 그 성장하고 지지세가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 지지율이 대단히 좀 재밌게 나타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정훈 후보를 보니까 광주 근교권이 29%, 굉장히 높습니다. 동부권은 5%, 서부권은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남부권.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철현 전 도당 위원장의 지지율이 동부권 지역에서 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저도 좀 의외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김영록 현 지사가 서부권에서 한 30%, 37%대, 30% 후반대의 후반대. 지지율이라면 이거 김영록 지사도 서부권이 튼튼한 자기 기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대체적으로 김영록 지사는 서부권에서 한 50%대 가까운 그래요? 지지율을 받아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 아직 전남 지역의 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주철현 전 도당 위원장의 경우에는 동부권 지역이 지지를 받으려면 한 2-3개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전남 동북권 지역의 억가대항 유치권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대로 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진상 규명에 대한 전향적인 흐름과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예측되었던 여수 산단의 위기와 또 광양 제철에 대한 제철 산업의 위기 이런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도당위원장으로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동북권 지역은 여전히 좀 새롭게 지사를 내야 된다는 도민들, 전남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정권이 바뀐 지 한 5개월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변화와 내용들을 주철현 전 위원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좀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래서 아직은 전라남도 특히 이제 동북권 주민들이 주철현 전 위원장에 대한 좀 시각과 선호도는 아직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7개월 남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뭐 다음 달 도지사 선거처럼 되지만 엄청나게 이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앞으로 5개월 동안 좀 총력으로 해 나가는 과정. 김영록 지사도 동북권 지역에 확실히 승기를 못 잡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 신정훈 후보 포함해서 3명의 유력한 후보들이 아마 동북권 중심으로 다양한 좀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뭐 공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좀 해법을 제시하는 것들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굵직한 현안들, 뭐 의대 유치, 여순 사건, 또 경제적인 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나아갈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그리고 중요하게 될 것 동북권 같네요. 지역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뭐냐하면 그동안 전라남도가 주요 해난으로 생각한 아까 여순 사건 말고도요. 해상 풍력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배후 단지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와 솔라시티 조성 문제, 또 아리백 산업단지 문제, 또 여수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할 정도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부권 지역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정훈 후보나 주철현 후보도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남 도지사 이야기를 저희가 좀 길게 나눠봤는데 저희 지역도 봐야 됩니다. 자치단체장 후보군 선호도 보겠습니다. 먼저 순천 보니까요. 무소속인 현 노관규 시장의 징검다리 4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KBS, KBC 여론조사에서는 노 시장 각각 27%, 21%의 선호도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16%, 17%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한 27% 이 정도면은 뭐 이거 현역 프리미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저는 김영록 지사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견고하지 못한 지지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소속 시장과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각각 떨어뜨려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처럼 뭔가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노광규 지금 현재 무소속 시장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좀 후보들을 굉장히 넓게 포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의 강세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압도적이지 않은 거다. 역시나 그런 뭐 피로감들이 여전히 김영록 지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순천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인 현 노광규 시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소속이라면 27%대 20%대 이건 너무 낮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소속 자치단체장이라면 보통 여론조사할 때 한 40%대는 찍어줘야지 그나마 당정권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대 정당하고 마지막 최종 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20%대 후반, 27%대는 굉장히 약한 거다. 근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지금 한 4명 정도 유력한 후보군에서 예. 누구로 정리될지, 그리고 선수가 정해진다면 결국 내년도 본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표심을 하나로 모인다고 했을 때 누광규 현재 무소속 시장의 경우에, 순천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한 지지율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작년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오학원 후보의 경우 한번 출마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을 거라 봐요. 예. 하지만 손은모 현 변호사죠. 변호사와 그리고 전라남 도의회에서 의장 활동을 했던 서동욱 현재 좀 의원, 그리고 허석 전 시장의 경우 나름대로 자기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측면이 있어. 오학원 후보나 허석 시장을 제외하고는 2명은 어떻든 시장 선거에서 새롭게 좀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서 손은모 서동욱 후보.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순천시장 후보로서 누구를 정해질지, 그러면서 본 게임에 들어가면서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노광규 시장은 지금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좀 혁신적이고 알겠습니다. 변화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본선거에서는 어렵겠다 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번 조사가 1대1 구도로 한번 그러니까 조사를 제 해봤으면 말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그 민주당 후보들을 이제 다 그렇죠. 모아서 예. 1대1로 붙였을 예, 때는 또 무소속 다른 노광규 후보와 지지율 민주당 나올 수 후보가 있을 어떻게 것 나왔을까라는 같은데 거니까. 나중에 MBC가 궁금하네요.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그러게요. 조사를 저희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의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수시로 가보겠습니다. 후보군 지금 10명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현직 정기명 시장이 KBS 여론조사에서는 14%라는 지지율을 받았고 KBC에서는 12.4%로 김영규 시의원 12.7%보다도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현직이 이렇게 10%대 지지율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김대희 총장님? 지난번 저희가 추석 그때 때 그 얘기했잖아요, 추석 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죠. 해볼 몰라, 법하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 10%다면 상당히 이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욱더 많은 후보가 난립하지 않을까. 이 여론조사는 지금 시민들의 정서나 정치에 대한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론조사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4%대, 12%대는 너무나도 낮은 거고요. 예. 혹자 같은 경우는 그분은 재선 안 할 건가 이런 내용도 오해도 가질 만한 지지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수에서는 더욱더 많은 후보들이 나왔을 건데 그동안 여수는 한 2-3개 정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시장 후보에 대해서 연임을 허용해 주지 않았던 정치적 전통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도 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식을 깔고 있는 거고, 후보가 아마 현 시장이 잘했다면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는 말이 있을 건데 미리 포기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다양한 현안들이 많아요. 예. 물론 석유화학 위기 말고도요. 뭐 구도심과 또 신도심의 여러 가지 갈등 예. 구조, 또 새로운 도시 개발 전략들, 그리고 2026 내년 세계선 박람회를 놓고 진행하는 방식,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현직 시장이 새로운 대안과 내용을 제시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후보들이 자기 나름대로 행정관료 출신,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지방의회 출신들, 그리고 다양한 그 사회적 경력을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해볼 만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의 정책적 대안을 낸다면 정기명 현 시장의 지지율이나 선호도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던 전통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좀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재선 3선하면서 이러면서 정치가 새로운 물갈이 되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고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리더십 부족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 총장님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그러니까 정기명 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혹독한 건 사실인데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그걸 뛰어넘는 후보들이냐고 놓고 본다고 하면 참 암담하다.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후보가 난립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군계 일학으로 여수 지역 여수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과 이 중요한 이 방향을 끌고 가야 될 위기 지도자가 과연 여기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여수시장 선거 관련된 그 후보군에서는
좀 민주당 차원의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게요. 싶습니다. 예. 후보군이 지금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열거해 드리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수시까지 좀 살펴봤고 광양시 후보군은 두 군데 모두 조사가 되지 않았고요. 자세한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에서는 공천 게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 조건을 천명하면서 노 컷오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노 컷오프 경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하는 호남권에 앞으로 이게 독이 될 거냐 혹은 약이 될 거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노컷오프 제도의 경우에는 조직력이 강하고 현역인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억울하게 내가 왜 컷오프 되냐 하면서 오히려 본선에 뛸 만한 경력과 내용도 주지 못하면서 예. 뭐 이러한 좀 정치 신인들이 억울한 경우가 좀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러한 행태들을 막기 위해서 노컷오프 대조를 중심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호남 지역은 의외로 여수시 같은 경우도 결국 이리 되면 당원들 싸움으로 간다면은 현직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직과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컷오프와 노컷오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서로 있겠지만 예. 정치 신인한테는 유리한 측면들이 약간은 좀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조직과 그 당원의 그 장악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노출된 정도를 본다면 현직이 결국 나쁘지 않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호남에서는 어쨌든 뭐 좀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역한테만 유리하는 상황이다? 장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또 아마 하위 그러니까 예. 현직이 그러면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 탈락되는 게 지금까지 주요한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컷오프와 노컷오프 중간을 절충해서 섞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 신인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요. 너무 난립되지 않을까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국 당원들이 마지막 2차, 3차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래, 선택하겠다 한다면 정치 신인들은 마지막까지 싸워볼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현직은 그래 조직력은 내가 강한데 당원의 30%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아마 서로 뭐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결국 하나의 단정해서 장단점을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이 예전에 전략공천 될 뻔한 적이 그러죠. 시호 때 나와가지고 예, 민주당의 예. 분위기를 그때 느끼셨어요. 좀 아는데 예. 만약에 대의원 중심이랄지 기존의 선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커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도 당원 권리당원 중심으로 했잖아요. 권리당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은 그 시민의식을 반영하면 좋겠는데 호남이 과연 호남 쪽의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라고 놓고 보면 조금 좀 걱정스러운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전남 동부권역에 나와 있는 많은 후보들 열심히 뛰고 있긴 하지만 뭔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 맞춤형 정치의식 굉장히 높은 시민들을 만족할 만한 딱 맞는 후보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좀 결과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컷오프 제도가 공식화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화된다면은 전략공천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건 없다고 봐야죠. 전략공천은 그렇죠.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사고직으로 모이던 것에 새로운 좀 혁신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사회운동가나 아니면 기업 활동을 했던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살려보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후보들을 전략공천하는 경우는 배제하기 힘든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갈고 다녔던 후보들이 유리한 구조로 가는 이런 형태가 노컷오프 제도의 나름대로 단점인데 이것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7개월여 남았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7개월이란 시간이 나도 아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엎치락 뒤치락 바뀔 것인지 또 현안들을 어떻게 누군가 더 나서서 잘 해결해 나갈 의지가 보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보들 열심히 뛰십시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 뛰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의 문턱이라 불리는 절기 입동이었는데요. 절기와 다르게 너무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여수가 15도, 순천, 고흥은 12도, 광양 13도로 출발해서 한낮 최고 기온은 여수와 순천 19도, 광양, 고흥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여수에서는 불꽃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다시 한번 실시간 날씨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